네, 저는 영문과 교수고요. 지금 광주 전남 지역대학 학장으로 와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할 텐데 한 1시간 남짓 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너무 상식적이어서 다 아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준비가 벌써 되신 걸 테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글쓰기가 될지 궁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르겠는 게 좀 많거나 이거는 뭐지? 그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셔서 해당 부분을 좀 다시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별도의 자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 그거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모아서 편집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자료의 위치, 어디쯤에 있는 거고 어떤 자료인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그 가을 무등제 때 우리 그 학우분들입니다. 운동장 여기 있죠? 그래서 가을 그 운동회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었습니다. 자, 글쓰기가 뭐냐? 평소에 글을 좀 써보시면 계세요? 일기라도 아니면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도 어떤 종류의 글들이든지 손으로는 아니어도 머릿속으로라도 써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궁리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까? 그 효과적인 방식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궁리하는 게 우리 오늘 하게 될 글쓰기고, 그렇게 해서 내주시는 연습을 하는 게 이번 학기의 과제물 수업이 되겠습니다. 글쓰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엇에 대한 게 있겠죠.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다리를 긁지 않으려면 주어진 과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적는 겁니다.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나의 무엇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는지. 그런데 나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남들이 이해하기 좋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글로 전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글쓰기입니다. 이거 누가 몰라?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좀 않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글쓰기를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호박이에요.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죠? 초기 화면에 있는 거고, 요번에 이미 다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미 여기 공지되어 있는 곳에 있는 과제물, 어떤 과제물인지, 내가 내야 될 것이 뭔지, 3개인데 2개만 내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과제물 작성과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다. 내가 내야 될 과제도 있지만 과제를 잘 작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과제물 작성법이 일단 있고요. 시험 성적을 클릭하시면 여기 쪼르륵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여기 보면 아까 아무데나 내면 안 되겠죠? 일정한 서식, 여기 서식란이 있어서 참조를 하시고, 요 밑에는 뭐냐면 튜터 사이트예요. 여러분 지금 신편입생 요번 학기, 여러분들은 다 튜터 지도 해당자시죠?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보셨으면 정말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과제를 한참 작성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지도하는 튜터 선생님이 계신데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부속기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원격교육연구소, 우리 학교의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여러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도서관, 여기 초기 화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 과제가 있는 위치, 과제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 위치, 원격교육연구소, 도움받을 수 있는 튜터 사이트, 도서관, 이런 꼭지들이 있고 이걸 다 한 번씩 둘러보셔야 됩니다. 자, 중앙도서관에 가면은 이 초기 화면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 눈에 잘 띄게 과제물 학습자원 큐레이션 이라는 게 있고,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제물 학습자원 큐레이션을 볼 거예요. 들어가 보면 과제물 학습자원 큐레이션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과제물 작성 전 못 풀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과제물 큐레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수과 3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유형 A, 유형 B,
세계의 역사, 그 다음에 교수 추천 과제물 시험 지정 참고도서 안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제물 작성된 몸풀기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녀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한 몫에 모아놓으면 됩니다. 일단 텍스트 자료가 있어요. 작성법은 요 책입니다. 요 다 PDF로 되어 있어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보다도 정리된 자료가 요겁니다. 요걸 축약해가지고 파워포인트처럼 큰 종이에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서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봐도 잘 모르겠네? 그러면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요 동영상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유튜브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석형락 튜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외에도 따로 자세하게 만든 동영상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게 내내 도서관입니다. 연구학습 지원에 보면 도서관 이용자의 교육에 있고 여기를 가면은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교육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여러 정보들이 모여 있고 요 중에 과제물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조금 전에 그걸 확대한 건데요. 과제물 작성 및 제출 방법이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1시간짜리 과제물 작성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거는 이 보여드린 자료 있죠? 텍스트 자료, 그리고 이 동영상 자료, 그리고 기타 다른 데 올려있는 자료들을 합쳐서 간추려가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저거 잘 모르겠다 뭐지 한 게 있으면 말씀드린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중에서 체크를 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을 해야 되겠죠? 무계획이 상계획이 아니에요. 계획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문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보다는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본인 생각에는 약간 바꾼 다른 주제가 훨씬 더 좋고 그거를 더 열심히 해서 내면 점수를 더 잘 받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일단 주어진 과제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너무 여기서는 창조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창조력은 문제를 파악해야 될 테고 자료를 수집해야 될 테고 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그냥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촘촘하게 해나가는지와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과제물 계획하기. 시간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넉넉하다면 넉넉한데 이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 금방 갑니다. 다 내는 시간이래요. 막바지에 막 미친 듯이 냅니다. 그런데 아까 6시가 마감이라 그랬잖아요. 안 올라가요. 전화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교수님 그 메일로 막 보내요.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교수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교수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규정상. 무조건 정해진 방식대로 내야 됩니다. 내놓고 난 다음에 난 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고 읽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가능하면 튜터나 스터디 그룹 학우들과 상의하는 게 좋다. 우리가 가끔 글을 쓰다 보면 전문 연구자들도 그런데 내가 쓴 게 너무너무 멋지게 생각해요. 야, 이건 완전히 수상감이야. 그렇지만 남이 이거 보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구체적으로 글을 막 나눠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얼개에 따라서 글을 쓰게 될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근데 이거는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가는 과정이
나의 글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 글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 문제 파악하기. 무엇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봐가면서 할게요. 컴퓨터의 이해 과목입니다. 2020년 1학기 이번 과제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두 부분을 읽어보고 하는 1번 문제와 2차원 바코드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019년 작년 1학기 과제물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문제에 대해서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서술하라. 2페이지니까 난 남들보다 한 페이지 더 많이 안 돼요. 2페이지. 네, 2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하면 점수를 더 잘 주겠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에 대해서 하라는 거냐면 가, 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어떤 부분을 읽고서 개인용 컴퓨터를 하나 정한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그 어떤 부분을 읽어보면서 내가 고른 컴퓨터 있잖아요. 그 개인용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기억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다. 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건가요? 빨간 글자에 되어 있는 거죠. 네, 중앙처리장치하고 기억장치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누구 거에? 내 거에. 남의 컴퓨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선정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교재의 이런 부분이라고 정해줬죠.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는 뭘 보냐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무엇에 대한 거니까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먼저. 그 다음에 범위를 제대로 찾고 했는지, 교재에 해당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들이 나열이 열거가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대충 설명한다니까 자세히 설명한다죠.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교재, 인터넷 참고문헌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재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조했는지,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부분을 찾아본 노력을 했는지, 참고문헌은 기타 뭘 썼는지 이거를 빠르게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교수님들이 읽어가면서 체크하라는 방식은 무엇이 제대로 있는지, 해당 범위를 지켰는지, 어떻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를 먼저 쭉 보게 됩니다. 이게 이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일단 감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어떤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너무나 훌륭할 때까지 꼭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글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A, B, C를 해야 되는데 A는 너무 훌륭해. 그런데 B가 빠져있어. 그냥 C로 가요. 그러면 빠진 부분 D가 있죠. 그거 그냥 감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너무 잘 썼다고 해서 없는 거를 점수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이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세부적인 완성도를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채점하는 자의 이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체크하고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주어진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세계의 역사. 세계 역사 들으시는 분. 네, 이런 과제물이에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들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쓰는 겁니까? 4차 혁명이죠. 네,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10건 이상의 언론 기사를 다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10개가 되는지 빠르게 세겠죠. 10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이 있는지. 자료들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입장이 없어. 그것에 대해서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체크를 해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다 되어 있는데 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별도로. 뭐 페이지는 얼마를 넘기지 말라든지 어떤 사항은 유의하라든지. 그러면 그거가 체크할 때 옆에다 놓고서 그걸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게 지켜졌는지를 빠르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감점이 되지 않는 게 되게 필요해요. 주어진 요건을 갖추는 거. 근데 이거는 단지 감점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거를 제대로 지킬 때 글이 좋아집니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수집하는 거는 아까 도서관 페이지가 앞에 우리 초기 화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라는 게 있고, 이것도 인터넷으로 아까 동영상도 있었죠.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꼭지들 하나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꼭지들 하나하나씩. 네, 하나씩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여기 보면은 아까 왜 동영상 자료 말씀드렸잖아요. 동영상 자료 그거하고, 여기는 리스라고 해가지고 논문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작성하기, 개요,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 내가 쓰려고 하는 전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주요 키워드를 먼저 나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것이 서론으로 갈지 본론으로 갈지 결론으로 갈지를 키워드만을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문장까지 바로 하기 어려우면 그걸 가지고 구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얼기설기 일단 배열하는 거. 키워드를 찾고 키워드를 어디에다 배치를 할지 한번 던져놔 보고, 아까 그 판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벽에다 큰 도화지 같은 거 붙여놓고 해도 됩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써보고 어디에다가 쓸지 하고 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만든 문장을 배열해보고,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늘려쓰고 필요한 자료들을 붙이면 그게 글이 되겠죠. 네, 그게 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어떤 식으로 갈까를 궁리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쓸 경우에는 뭔가 써지는 맛은 있는데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다시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씨 괜히 썼네, 이거 안 써도 될 건데.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써도 될 거지만 내가 한 반 페이지만 쓰면 되는데 막 2페이지 써놨어. 그럼 나머지 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줄이려면 먼저 개요,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고치는 겁니다. 네, 이 고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글이 좋아집니다. 뭐라고요? 고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글이 좋아집니다. 서둘러가지고 막바지에 내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아, 이거 내가 고쳤으면 좋았을걸.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에 넉넉한 시간을 꼭 두시기 바랍니다. 네, 개요 작성.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돌아갈 겁니다. 뭐가 돌아갈까요? 일단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 처음에 뭐에 대해서 써야 될까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오염은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류의 오염, 저런 종류의 오염, 이런 종류의 오염.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삶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게 하나만한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지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인간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내가 써야 될 것의 사태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써주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지 대책이 필요한지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빨리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돌아갈 거예요. 그거를 해놓고 필요한 걸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는 방식,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 방식, 이것이 글 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을 들으면서 아마 굉장히 여러 종류의 글을 머릿속으로 지금 써보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혼자 앉아서 하는 작업, 그게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설계도를 그려라.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아서 배열하라. 그거에 맞춰서 써보고 고칠 시간을 넉넉히 가지면서 고쳐라. 이게 지금 이야기죠?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과제물들이 제각기 유형들이 달라요. 그쵸? 어떤 거는 감상문을 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나 영화나 공연 작품을 보고 뭘 쓰라고요? 감상문을 쓰라는 거죠. 논문 쓰라는 겁니까? 감상문을 쓰라는 거예요. 감상이라는 게 뭘까요? 느끼는 거죠. 그럼 느끼는 얘기를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느낌의 얘기만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글 전체가 100%라고 하면 70%는 뭔가 절절하게 느끼거나 독특하게 느끼거나 색다르게 느끼거나 그런 걸 중심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느낀 걸 전달하는 거에도 기승전결이 있겠죠.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논술은 뭐냐면 논하시오 비판하시오예요. 이러면은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래요. 연예인과 관련된 어떤 이상한 사건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논하시오 비판하시오죠. 그러면 정서적인 작용보다는 논리적인 작용을 중시해서 써야 될 겁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이게 말이나 돼?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논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 그렇게 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감상을 쓰라는 건지 논술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방안을 제시를 하라는 건지.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거라도 방안이 일단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 읽어봤는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 기껏 썼지만 사실 안 쓴 게 돼요. 이러면 이제 점수 주기 힘들죠. 그런가 하면은 사례를 제시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써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유형인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과제문을 쓸 때 우리가 지금 동네 마실 갔어요.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학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약속이 있겠죠. 그 약속을 좀 지키자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빡빡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진행되는 거고 학술적인 담화 공동체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사태가 있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흥분만 한다. 이게 학술적일까요? 아니겠죠. 그것이 원인이 뭘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남는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궁리가 논리적으로 진행이 될 때 이거를 학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교한 거를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글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너무 듬성듬성이에요. 막 이것저것 그냥 나열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글 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있는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좋은 글이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형식이 있어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뒤에 내가 무엇을 창조했다는 참고 문헌이 있고 그런 형식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뭔가 주장을 할 경우에는 논거가 있어야 될 테고 반박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어야 될 테고 근거를 제시를 할 때 그냥 아니야. 그럼 안 되겠죠. 왜 아닌가를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삶이 어떤가? 왜 이렇게 빡빡해졌지? 무조건 요즘은 일이 많아졌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겠죠. 시간을 비교를 하는 게 설득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3세기 농노의 노동시간은 약 1600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연간 노동시간은 약 2200시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3세기 농노라면 새가 빠지게 일하는 계층이죠. 아니, 열심히 일하는 계층이었죠. 1600시간인데 그거보다 얼마나 많아요? 2200이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노동시간만을 보자면 우리는 뭐지? 이런 데이터,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 삶이 너무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다 이렇게 말할 수 전혀 없는 거지만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굉장히 적합한 데이터입니다. 요것만 딱 제시를 해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예시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딱 들이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글쓰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요? 네,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도 있어서 갑자기 주제를 부모님을 대상 안 돼요. 네, 청소년.
착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강연문을 작성을 해보세요. 이런 게 과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청소년이죠.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막연히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인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이 청소년의 구체적인 특징 같은 게 뭐가 있고, 그래야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쓸지가 규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전제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글이 되기 위해서는. 자,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려보려면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학습해서 갖고 오는 것 자체가 내 글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면서 동시에 분량이 찹니다. 이거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좋은 자료를 갖고 오면 이게 설득력도 높아지지만 원하는 분량으로 글이 차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생짜로 뭐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자료를 갖고 오면 글쓰기 금방 됩니다. 분량이. 네. 그 다음에 착하게 산다. 착한 게 뭐지? 사람마다 다 종류가 다를 거예요. 그렇겠죠. 누구는 홈리스한테 밥 한 끼 사주면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 다 아니신가 보구나. 네. 그렇지만 그건 정말 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또 나빠지면 어떡할래? 이럴 수도 그런 분들이신 거죠. 네. 네, 어쨌든 이럴 때에도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거에 의존할 게 아니고 남들은 어떻게 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또 학술사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쓰고 내 생각을 붙이고 나의 반론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하는 그 과정 자체를 글 쓰는 과정이 됩니다. 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쌍이 되는 게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행과 대비해서 행복이 뭔지. 근데 행복은 너무 좀 큰 말이 아닌가?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행복은 너무 큰 말인데 이거에 해당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착하게 행복하다. 벌써 여기만 하더라도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대상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일단 요것이 잘 됐는지는 두 번째고 이런 항목들을 글 쓰는 이가 따져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제문을 낼 때 교수가 그냥 심심해서 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문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정말 깊은 생각, 넓은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결과를 내도록 요구하는 게 바로 이제 과제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스스로 해보라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내보는 게 아니고 중요하니 내는 거다. 신자유주의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지금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뭘 전제하고 하기보다는 그 과제를 스스로 분석해가면서 덧붙이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 항목 말씀 계속 드렸는데 지시사항 지켰는지,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다루었는지. 지시사항 중에는 분량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쓰면 점수를 더 주겠죠, 교수님이. 아니에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예. 진짜 아닙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 목차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다루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 이유, 근거가 분명한지, 이유 근거가 몇 개 정도,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은 명확한지, 적절한 어휘를 찾고 있는지, 막 속어를 너무 많이 써. 은어 같은 거. 자기만 아는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아직 학문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용어를 막 쓰면은 안 되겠죠? 읽는 사람, 이거 뭐야? 만약에 그걸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태에선 이런 용어들이 쓰고 이건 무엇을 반영한다. 천상 그거 써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것을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 정의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뭐에 따르면 뭐 싸가지 없다라는 말은 이런 걸로 정의한다. 그럼 그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요 정의에 따라서 분석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그거를 조금 변형해서 하려고 한다. 그런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문제 발견이라는 건 내가 뭐에 대해서 써야 되는지 그거죠. 무엇에 대해서 어떤 범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고 또 내가 설명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야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거든? 이 분야에서 중요하게 연구 성과를 내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이런 경향이고 이런 생각을 해. 그걸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자료들을 막 찾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도 이제 공부가 되는데 찾았으면은 배열을 잘 해야 되겠죠.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찾은 자료를 잘 배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 자, 문제 발견입니다. 한 번 더 사례를 볼게요. 취미와 예술 과제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국내 주요 생태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취미로 여행하기에는 이 중 한 곳을 여행한 후에 여행기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생태 관광 먹는 거 아니에요. 생태학적인 그런 관광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교재 몇 장? 교재 5장. 취미로 여행하기예요. 나는 6장 봐야지. 5장 보세요. 제발. 5장. 그 다음에 국내 주요 생태관광지. 내가 지난 여름에 스페인에 갔다 왔는데 거기 너무 생태관광 스페인에 써야지? 아니에요. 국내 쓰세요. 네. 국내 생태관광지. 이게 다루어야 될 내용과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쓰라고요? 여행기를 쓰세요. 여행기. 다른 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행기를 그럼 어떻게 쓰지? 그럼 여행기 쓰는 법, 여행기의 형식. 그럼 찾으면 또 나와요. 그렇죠? 쓸 때 정보는 어느 정도. 그리고 그냥 정보만 나열하면 여행기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여행자의 감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는 또 몇 %. 근데 그것만 보면 또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행지 사이를 누비면서 그것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나의 정서가 엮여든 거를 같이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형식의 글을 쓰라는 거를 내가 파악을 해야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걸 문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문제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쁘게 생활하시다가 딱 오셔서 앉으니까 매우 졸리시죠? 네, 기지개 한번 켤까요? 요즘은 몸만 움직이면 입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를 바꾸면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 저도. 네, 그 다음에 인간과 심리 과제물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의 청소년기를 되돌아 청소년기에 가장 힘들었던 점 무엇인지 기술하고 또 교재와 참고 문헌을 활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청소년기의 다양한 발달 특징과 관련지어서 분석하시오. 머리 아프게 진짜 과제로 그러네요. 교수들은 남들 머리 아프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본인도 머리가 아프겠지만 뭘 돌아봐요? 청소년기. 난 내 나이살이 몇인데 지금 청소년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나 지금 시어머니한테 너무 귀여워. 요즘 얘기 쓰고 싶어. 아니, 그 나중에 쓰세요. 일단 청소년기. 그 다음에 힘들었던 일. 나는 좋았던 일만 있는데 어떡하지? 생각해보세요.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던 일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교재하고 참고 문헌을 활용하고 발달 특징.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크게 보면 개인적인 특정 시기의 어려움을 일반적인 여러 이론들과 엮어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내가 그냥 지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맞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데 책들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네. 내가 겪었던 게 거기에서 다른 거는 아니구나. 이런 건 좀 달랐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을 재미나게 그렇지만 너무 경각하지 않으면서 너무 또 진지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선에서 해가는 작업이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좀 자세하게 얘기하나요?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나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네,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명확하게 표현하기. 문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명확치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쓰는 게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명제라고 하는 그냥 이라고 할게요. 사실에 대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독도는 한국의 영토다. 이건 사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거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가치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정책적인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말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제를 할 때에, 과제물을 낼 때에 아까 그런 게 있었죠. 정책 제안을 해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냥 사실만 얘기를 하고 끝이야. 근데 뭐 무슨 제안을 하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기껏 해놓고 점수 받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을 어느 것 하나에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사실명제의 한 70%, 가치 한 20%, 정책은 한 10%. 그런 거 하면 어떤 거는 앞부분의 퍼센트를 줄이고 정책적인 제안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써야 될 분량이 있으면 몇 퍼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미리 할당해서 구상을 하는 게 매우 필요하고 그것 자체는 그 분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자료 찾기. 예를 들어서 낙태에 대해서 찬성 반대다. 그러면 나는 그냥 찬성이야. 나는 그냥 반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좀 신뢰할 만한 의견을 가진 분들은 왜 그러한지. 이런 걸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 천재신명한테 정지받는다 그러죠. 30할머니한테 뭐 정지받는다 그러죠. 네, 그래야지 이제 생명이 싹튼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깃들었을 때를 시작으로 하자면 실제로 정지되는 것까지는 이제 석 달, 열흘까지는 그때는 뭐 낙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완전히 그때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지된 순간이 이제 100일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곤란하다. 만약에 이제 그런 이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에 따르면은 그냥 막연히 낙태를 찬성한다가 아니라 이런 근거에 따르면은 100일까지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사람 그 전에는 좀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은 조금 더 분명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근거가 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문헌 자료, 저서, 학술 논문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될 거고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는 거는 이런 여러 자료가 있는데 여기 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에 보면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네, 도서관 아까 보여드린 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거기 가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RISS인데요. 여성 취업의 문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논문들이 쭉 나옵니다. 자료들이. 위에는 학위 논문들이 나와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들이 나오고 요 옆에 있는 거는 개수입니다. 여성 취업의 문제 했더니 2,300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보려면 안 되겠죠? 네. 이 중에서 제목을 보시면 어떤 거는 참조할 만하겠다 그러면 이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국내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은 두껍죠? 이건 내가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학술지 논문, 요거는 페이지가 작습니다. 논문은 페이지가 10페이지나 20페이지 길어야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위 논문이 있잖아요.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은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난 좀 뽀다분하게 해야지.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거 하나 정도, 한 장. 그렇지만 나중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850건이나 있어요. 여기 제목들을 보시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하고 유사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찾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자료들끼리 묻기, 차이나는 자료들끼리 묻기. 아까 말씀드렸죠. 기껏 열심히 다 자료를 찾았는데 막 들쭉날쭉이야. 막판에 사실 막 길을 딱 세워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배열을 하면은 읽는 사람이 혼동이 덜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요 얘기를 따라오면 요 얘기. 우리가 왜 개천을 건너가려면 징검다리 놓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그러지가 않고 여기다 하나 놓고 저기다 놓으면 가다 가랭이 찢어지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놓아야 여기 따라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결론으로까지 공감하게 할 수 있을지
구국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훈련들을 거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다소는 학문적으로 해본다. 그런 얘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찬성 반대일 경우에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배열하는 게 좋을지 작성하고 수정하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을 넉넉히 갖는 것이 좋은 글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이 글쓰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치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요를 짜고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글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작성한 글을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 그러고 또 학문윤리 준수 이런 거 있고요. 과제물 요건, 간결성, 완결성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글을 과제물 쓸 때는 무엇이다, 그러그러하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온전한 걸 써야 되지 뭐뭐함, 그러함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걸 개조식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뭐 회사나 어디에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문장을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딱딱딱딱 나열하는 거거든요. 앞에 뭐 물방울 문해놓고 뭐함 이렇게 하는데 논문 글쓰기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글의 일부분에 한해서 내가 어떤 거를 요약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그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다음과 같은 사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 2, 3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글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쓰면은 그냥 대개는 안 읽어보십니다. 자, 요거는 방송되시면 나왔던 건데 학문적 글쓰기 16가지 원칙 1, 2, 3, 4, 16가지 이거 보여요? 보여요? 그럼 이걸 그냥 할까요? 네,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주어나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는다. 2번 단어의 중복 사용을 삼가한다. 3번 용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 4번 고유명사를 명확히 지칭한다. 5번 기간을 정확히 표시한다. 수사, 조사, 형용사를 남용하지 않는다. 수사학적 표현을 삼가한다. 한 문장의 길이는 15단어를 넘지 않는다. 한 문장에서는 한 이야기만 다룬다. 한 문단에서는 한 주제만 다룬다. 한 문단은 2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한다. 문단의 주제를 2가지식으로 구성한다. 출처 표기를 누락하지 않는다. 단정적인 표현을 삼간다. 인용 시 주체와 시기를 명확히 한다. 인과 관계적 표현에 주의한다. 네. 보시면은 맞아 다 그렇지 뭐 이런 건데 요거 예를 들어서 한 문단은 2개 이상의 문장을 구성한다. 어떤 분들은 한 문장 쓰고 꼭 엔터를 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습관인 것 같아. 한 문장 쓰고 엔터를 쳐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문단이 뭔지, 문장이 뭔지. 문장은 뭐가 어쨌다 마침표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뭐가 어쨌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어쨌다, 요게 몇 개의 무더기가 되어서 블록 형태로 구성되는데 그게 문단입니다. 문단은 블록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단으로 갈 때 엔터를 치고 또 다른 문단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문단의 구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표절, 이거는 유의사항 가장 1순위입니다. 표절이라는 게 한자어인데요. 뜻이 뭐냐? 훔치다, 도둑질하다예요. 이렇게 살벌한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표절한 글을 내는 거는 작물을 제출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훔쳐가지고 내는 거. 갑자기 저를 노려보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몇인데 꽤 걸리겠어. 다 걸립니다. 왜냐면 안에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쭉 이렇게 뜨고 난 다음에 옆에 각 그 과제물마다 표절률 몇 퍼센트 이게 막 나와요. 유사율. 그 겹치는 거 있잖아요. 몇 퍼센트 여기서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게 있어요. 그렇게 탁 튀어나와요. 보면은 같은 거일 때가 있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앞뒤를 막 바꿔가지고 한 거 있거나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기계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 내 친구를 사랑하여 너도 내고 나도 내고 왜냐면 나는 광주 전남에 있고 너는 부산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전혀 안 괜찮습니다. 네, 전혀 안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같이 사는 부인도 나랑 같이 수업을 듣는데 그냥 같이 좀 내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좀 구제해주면 안 될까요? 둘 다 0점. 둘 다 0점이었습니다. 제가 나 몰래 가져가 생각, 그래도 0점. 그러니까 자기 거는 잘 간수하시고 상대방이나 그걸 보라고 줬는데 그냥 베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사람 이상해져요. 자, 그 다음에 표절, 뭐 동료 거 제출했다 노골적 표절, 인터넷 자료를 구입해서 노골적 표절. 인터넷 자료는 왜냐하면 이 유사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업용 사이트가 있어요. 해피 캠퍼스, 뭐 기타 등등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사요. 학과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다 걸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만 샀을까요? 다른 사람도 샀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걸립니다. 바로.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내가 다른 과목에서 냈는데 이거 내야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마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쓰려면 벌써 한 몇 페이지 썼을 거예요. 네. 자, 실제 글쓰기 예를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는 했죠. 환경오염과 그 방지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제문을 내가 작성을 했어요. 일단 환경오염, 환경보전, 일단 이런 게 있겠죠. 키워드가. 그 다음에 인간의 건강. 그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놓고서 어떻게 배열할지인 겁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를 분류별로 해놓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기타 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염의 종류가 있다면 그걸 적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저런 고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 결론 이렇게 맺게 됩니다. 자, 이거를 내가 몇 %씩 할지 이거는 정하셔야 됩니다. 대충 그런데 이게 지금 짧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길면 곤란하겠죠. 네. 막 읽는데 서론이 안 끝나. 그럼 점수를 많이 줄까요? 일단 갑점 들어가겠죠. 본론 80%, 그 다음에 주제가 제대로 다뤄졌는지.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주제 1, 주제 3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적절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문단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단에 하나의 주제씩을 배치를 한다든지, 분량을 어떻게 할지. 만약에 너무 길면은 두 문단씩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쌍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문단의 뒤에다가 한다, 앞에다 한다. 앞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비추어서 나머지를 빨리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뒤에다 꽁쳐놔. 그럼 읽어가면서 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막 계속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결론에서 별로 뭐 그냥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럼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밝혀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이 쓴 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메꿔가면서 이해를 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플러스해서 자꾸 이해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계속 흠을 잡는 방식으로 내가 읽게 돼요.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얘기 왜 하지? 그러니까 한 얘기를 귀담아 듣기보다는 안 한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 두 갈씩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글일 경우일수록 두 갈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난 이 얘기 하려고 한다.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예비하고 글을 읽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양 좋게 배열한다는 게 이 구성입니다. 3단 구성.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은 한 2개 정도 구성을 하고 그 안에 다시 또 뭐 2개 정도를 더 배치를 한다든지. 요거는 목차에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글 쓰는 분들 중에 목차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목차는 꼭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과제 중에서 목차는 절대 쓰지 마시오. 그런 게 있으면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쓸지를 이렇게 해주고 글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읽는 사람이 요걸 참조를 하게 돼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구나. 요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두 갈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갈씩을 표로 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서론, 본론 이렇게보다는 하려고 하는 얘기를 축약해서 집어넣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서론한 다음에 땡땡한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써든지. 네, 그 다음에 전체 몇 쪽이다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으로 이런 구상을 하는 게 좋아요. 전체 6쪽이다 그러면 앞에 표지 양식이 있고 목차한 다음에 서론, 본론, 그 다음 결론하고 참고문은 이런 구성을 해야지 맞춰가지고 머릿속에 미리 해놓고 여러분 쓰시다 보면은 이게 순서 이렇게 앞에다가 계열을 다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뒤에 게 먼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늘어놓고서 요 대목에다가 쓴 거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의 얘기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집어넣어 놓고 다시 배열하고 앞에서부터 무조건 써야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럼 계속 밀리잖아요. 생각나는 거 써보고 한번 넣어놓고 보고 또 빠진 부분 쓰고 이런 방식으로. 자, 서론 중요하다. 이거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서론에서 어떤 거를 쓰는지 요거는 이런 과제가 주어졌어요. 두 편의 소설을 통해서 살펴본 고독사의 양상과 문제제기. 이 분은 제목을 이렇게 다룬 거죠. 고독사의 양상과 문제. 두 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자, 그럼 서론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고독사에 대해서 쓰란 거잖아요. 그럼 고독사에 대해서 문제를 환기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그러면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주의를 환기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의를 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어떻고 우리 사회는 어떻고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문제고 일본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구나. 그 다음에 고독사를 언급하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보통 이제 정보인 거죠. 어떤 식으로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500에서 1000명 정도가 고독사 한다고 추정된다. 이게는 갑자기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겠죠. 지금 쓰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통념에 대해서 대체로 언론들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이건 너무 경제적인 얘기만 다룬 경향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고독사 문제가 그럼 없어진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이 고독사의 문제를 소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론에서 고독사의 심각성,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 그리고 통계적인 수치, 그렇지만 언론에서 이런 다루고 있는 양상,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그 다음에 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문제제기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 같은 것도 중요한데 주제, 인간에게 신발이 지니는 의미를 논하시오. 이상한 문제예요. 이거는 신모 학장 교수가 낸 급조한 문제입니다. 서론 쓰겠죠? 인간에게 신발은 이런저런하다. 신체와 대지의 접촉면에 위치하여 이러고 저러고 오래 신으면 찌그러지기도 한다 등등등. 자, 본론에서 문학과 예술과 다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문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볼까? 문학, 신발, 제가 떠오르는 거 있어요? 신데렐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네, 신발. 이게 신발이죠? 네, 신발입니다. 이 신발의 소재는 유리. 다른 소재 혹시 없어요? 네, 유리라고 하신 분은 페로의 신데렐라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페로의 신데렐라가 나온 프랑스 분이시죠. 샤를 페로. 페로의 동화를 100여 년이 훨씬 더 지나서 그림 형제가 상당 부분 다시 씁니다. 그러면서 스토리가 많이 바뀌어요. 이거는 똑같이 신데렐라도 있고 빨간 망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의 구두 소재가 바뀝니다. 그림 형제에서는. 뭐로 바뀔까요? 가죽신? 네, 실로 만든 것도 있고 역혈내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냥 이렇게 떨어졌죠. 급하게 나오다가 이제 흘린 거예요. 그런데 그림 형제는 왜 흘리게 될까요? 알아맞힌 선물 갑니다. 네?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쫓기는 거는 이분이에요. 샤를페로에. 네? 일부러 놔두고 와요? 왕자를 만나기 위해서 새로 쓰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거기는 뭐냐면 여기 계단에다가 타르치를 합니다. 부화시켜가지고.
타르가 뭐죠? 찍찍이 같은 거죠. 좀 약간 꾸리꾸리해요, 얘기가. 그래서 신발이 늘어붙어가지고 한짝 놓쳐요. 설마? 아,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제목의 동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디테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깨로의 신데렐라는 굉장히 의젓한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의붓 자매가 옆에서 너도 파티 가고 싶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가고 싶잖아. 아니야. 그래요. 그렇지 뭐 그래. 가고 난 다음에 펑펑 울어요. 가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림 형제 신데렐라는 나도 파티에 가자라고 먼저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붓 엄마한테 욕을 먹어요. 야 네가 무슨 아이 그래도 가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숙제를 하거라. 콩을 막 던져놓고 고르라고 해요. 그거 있죠? 그러니까 후딱 골라요. 그 다음에 자 했어요. 가래. 자 그래? 그러면 다른 더 센 과제를 줘요. 그런 방식이요. 그러니까 그림 형제 신데렐라는 찡찡대다가 점점 과제를 더 많이 받아. 찡찡대다가 과제를 지금 뭔 얘기를 하나. 이거 넘어갈게요. 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동화에 대해서. 네. 자, 이 신발은 뭐죠? 조금 전에는 문학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 미술이죠. 자, 어떤 신발이죠? 누구의 신발이에요? 이런 사람. 맞아, 이런 사람이요. 누가 그랬을까요? 거구예요. 네, 굉장히 많은 신발들을 그렸죠. 많은 신발들을 그렸어요. 이게 신발에 대해서는 보다 보면 되게 뭉클한 느낌을 줘요. 인간과 대자연 사이에서 위치해 있으면서 안식을 주면서도 뭔가 대자연과 소통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굉장히 그 뭉클한 삶을 떠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신발은 뭐죠? 맞아요. 네, 그분 거예요. 이 신발이 어디서 떨어진 거냐? 처음에 포토라인에 썼을 때 막 떼밀리다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밀려가지고 한 짝이 놓쳐졌고 이게 프라다 신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은 신발 하나일 뿐이지만 이 역사적인 현장을 놓고 보면은 사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의 카테고리를 나눠보고 제각기 문학과 미술과 사회 역사에서 어떤 맥락들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구상하기 나름일 거예요. 자, 모양새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쓰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는 되게 중요해요. 목차를 어떻게 쓰는지의 그 예시만 보세요. 모양새만. 이건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논문 목차의 예시 해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쭉 나와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나 글을 쓸 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번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단락은 주요 단락이 있고 도입 단락이 있고 연락 단락이 있고 막 그래요. 단락이 이상한 단락도 많네. 네, 중요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겠죠. 뭉태기 글이.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때 이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A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나는 뭐 가사 노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런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 육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럼 육아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쓰려고 하는 게 가사 노동과 육아 이런 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무대기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가사는 가사 얘기만 쭉 해주고 그 다음에 육아는 육아대로 쭉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문단으로 덧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문단은 그냥 약속만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편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의 봉다리 안에 내가 유사한 것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육아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가사 얘기 안 한 게 있어. 그럼 가사 얘기 거기다 막 집어넣어. 그러면 아니 왜 가사 얘기 아까 다 한 거 아닌가? 읽는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게 없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얘기를 쓸 것 같으면 가사 얘기가 사실 가사만이 아니라 육아하고도 얼마나 밀접되어 있는지를 쓰는 예로도 이제 쓰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쓸 때에 이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보작인데 여기는 파란 종류의 붓을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빨간 붓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글 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려고 하는 디테일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어떤 색깔의 것인지, 지금 내가 여기 이 단락은 빨간색으로 설정했는지 파란색으로 설정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신보 교수가 쓴 매우 아름다운 글이에요. 정말 막 짜증이 나는데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 들여쓰기가 있어요, 앞에? 없죠? 있는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네.
이따가 속 넘어가겠죠. 막 머리에 막 김이 오를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안 끝나? 아 힘들어. 그러니까 적절히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들여쓰기 없이 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끝난 거 요거를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단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긴 단락이면 어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길다니까 여기다 하나씩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쳤어요. 그런데 앞에는 지금 들여쓰기가 없어요. 이거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예, 들여쓰기. 여기서부터 세 단락이 시작된다는 걸 들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예. 보통 한글에서는 자동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엔터를 치면 앞에 쏙 들어가기 시작이 되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고 설정하는 거는 서식에 들어가서 문단 모양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하시면 되니까 막 굳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또 바꾸고 하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절하게 했어요. 아름답죠? 다시 그 위대한 개츠비의 꿈과 사랑. 제가 이제 전공이 영문학이기 때문에 개츠비에 대해서. 개츠비 영화 보신 분 혹시? 네,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개츠비라는 제목과 관련해가지고 뭐 위대한 개츠비도 왜 위대하다는 거야? 대체 아무리 보다 알 길이 없네. 뭐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통념에 대한 뭐 공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의적인 맥락,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락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정해놓고 요게 지금 내가 빨간 구슬인지 파란 구슬인지 요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쭉쭉쭉쭉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네, 이거는 뭐죠? 지금 한 문장 한 다음에 엔터 친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한 문장이 하나의 문단이 돼요. 읽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왜냐하면 하나의 문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묶어준 거죠. 묶어준 거예요. 요 봉다리, 요 주머니 안에는 파란 종류의 구슬만 넣는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얘도 파란 구슬, 그 다음도 파란 구슬, 그 다음도 파란 구슬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언제 빨간 구슬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다 엔터를 쳐놨기 때문에. 이거는 읽는 사람 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읽는 사람이? 아니 이거는 글 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읽는 사람 보고 하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쓰려고 한 거면 이거 묶어줘야 되는 거죠. 몇 개의 문장을. 네, 그게 필요합니다. 문장이 엔터로 무조건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거는 어때요? 어떻게 쓴 거죠? 이 가운데 굉장히 이런 취미가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뭔가 멋있어 보여. 이거는 요즘 그 인터넷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정렬 좀 멋있거든요. 아니면 왼쪽 정렬이거나 막 대충 엔터를 친 다음에 왼쪽 정렬을 하거나 막 쓴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심하게 안 된다고 했나? 네, 안 돼요. 자, 나는 신발에 대해서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글을 써야지. 모자에 대해서 하니까 고양이니까 안 돼요. 이렇게. 정말 멋진. 이거 작은 건 글자들입니다. 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근데 영문학에서 이런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시 쓸 때 이거를 패턴 포이트리라고 해요. 패턴이면은 무늬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자에 대해서 써요. 아니면 내가 신에 대해서 써요. 그럼 재단 같은 거가 있겠죠. 재단에다 뭘 봉헌하고 이러는 시구를 재단 모양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을 뭔가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그런 거죠. 그런 아주 특이한 시도를 과정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열심히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이 웃다가 그냥 점수는 다음에 이럴 거예요. 네. 자,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인용은 직접 인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를 옆에다가 쳐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 교육법의 몇 항에는 학생은 뭐뭐뭐로 된다. 그거는 원래 있는 거죠. 거기 가면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한 글자도 안 빼놓고. 길면은 중략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따왔다는 표시를 양쪽에 쌍따옴표로 해줘요. 무슨 따옴표? 쌍따옴표로 해줘요. 네, 요런 게 무슨 인용? 네,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갖고 온 거죠. 네, 직접 인용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 그러면은 앞에 쌍따옴표가 있고 난 다음에 거의 어디 가서 또 나오지만 한참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뭉태기로.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직접 인용인데 조금 아까는 어땠어요? 내가 쓰려고 하는 전체 문장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런데 얘는 어땠어요? 요거만 새 문단으로 따로 뺀 거예요. 요게 인용인데 직접 인용이라 그래요. 원래 내가 하려고 하는
갖고 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좀 길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문장 안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따옴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너무 저 뒤에 가야 돼. 그러면 아예 떨어뜨려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앞뒤로. 이게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얘기인 거죠. 조세희의 어쩌고 저쩌고는 이렇다. 다음을 보자. 그 다음에 다음을 이렇게 쭉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쓰는 방식. 이게 인용인데 이것도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인데 조금 아까하고 다르게 요거는 새 문단으로 만든 거죠. 네. 그 다음에 직접 인용한 게 한승헌은 저작물 요건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옴표 사이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문학은 뭐 해석하면 옳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용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주 표시를 만들고 해야 되겠죠? 요거는 바로 요 아래다 한다는 게 아니라 페이지 맨 아래쪽에 저절로 생성이 돼요. 주를 달면 한글에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네, 주 단위 형식. 내가 여기다가 이제 주를 달잖아요. 그럼 요 위치에다가 커서를 놓고 위에 각주 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요 밑으로 요런 칸이 하나가 생겨요. 그럼 여기다 내가 써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몇 번 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커서 놓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냥 연습해 보시면 돼요. 네. 커서를 여기다가 놓고 각주 달기 해가지고 하면 요 밑에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면 내가 원하는 거를 출처 이렇게 글자를 써 놓으면 돼요. 예, 요렇게 직접 인용을 하거나 요렇게 문단으로 직접 인용을 하거나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여기다가 줄을 단 거죠. 예, 여기 1번 해가지고 번호도 저절로 자기가 순서대로 달려요. 그러니까 1번 어떻게 넣지? 그냥 달려요. 커서 해놓고 하면.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보니 너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내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승헌은 뭐 길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걸 내가 줄여서 이렇게 해석한다. 인용은 했지만 어때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들어갖고 온 건 아니죠. 내가 그걸 풀어가지고 제시한 거죠. 요거를 인용인데 무슨 인용이라고 그래요?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그럴 경우에도 여기다가 주 커서를 놓고서 각주 달기 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달거나 요거 주 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조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인용, 또 요건 무슨 인용? 네, 직접 갖다 쓰느냐 아니면 풀어서 하고 어디에서 갖고 왔다고만 밝혀주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네, 풀어쓰기. 줄을 달 때에 조금 아까는 뭐였냐면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어땠어요? 각주를 밑에다 달았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어땠냐면은 그런 각주 달기로 안 했고 가로해놓고 한승헌 연도 이렇게 했죠? 네, 이 사람의 1992년 저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1992년 저작이라는 뜻인데 그럼 자세한 이 책 정보는 어디서 밝혀주느냐? 글 맨 뒤에. 아까 조금 전에 각주는 뭐냐면 글을 쓸 때 그 페이지 맨 아래에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일단 요 분의 요 연도의 책에서 갖고 왔다고만 밝혀주고 요것은 과제물 맨 뒤에다가 몰아가지고 해주게 돼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밑에 각주가 들어가면은 읽는 사람이 위에 읽다가 밑에 각주로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런 시선이 자꾸 분산된다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참고 문헌으로 해서 뒤로 빼자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네, 각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오늘 넘어갈게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한 페이지에 2개가 달리면 이렇게 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자동으로 다 세팅되는 대로 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는 방식은 아까 과제물 작성법 있잖아요. 그 책에 이것도 이제 각주 달 때 사람 이름, 책 제목, 출판사, 연도, 쪽수 이런 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면서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구나 약속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다 오늘 밤 새벽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아무튼 줄을 달 때 잘 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입력에 보면은 각주 주석 부분이 있어요. 각주 달기가 있고 각주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주 하면은 뒤에 난다는 거예요. 꼬랑지 밑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페이지 아래에 달리죠. 요걸 각주라고 하고 요 주단 표시가 있지만 주가 여기가 아니라 차 뒤쪽으로 다 밀려가는 게 미주예요. 그래서 각주 미주 돌려가면서 하면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자표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책 제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쌍꺽쇠, 홍꺽쇠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여러분들 글 아까 논문 있죠? 논문은 홍꺽쇠일까요? 쌍꺽쇠일까요? 홍꺽쇠일까요? 쌍꺽쇠일까요? 네, 홍꺽쇠. 어떻게 하셨죠? 홍꺽쇠예요. 네, 쌍꺽쇠는 책이에요. 자기 혼자 딱 태어났을 때 설 수 있는 책. 그거를 단행본이라고 하고 단행본은 우리는 쌍꺽쇠를 표시를 해요. 영어일 경우에는 옆으로 뉘어요. 왜? 이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옆으로 뉘어 있는 거. 이게 책이라는 뜻이에요. 저 혼자 쓸 수 있을 만큼의 두께가 있는 거. 그런데 영어인데 옆에 쌍따옴표가 있어요. 그거는 글이라는 거예요. 작은 규모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려 쓰면은 이 사람이 글을 좀 쓰는데 성의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걸 읽는 사람한테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단행본 요거는 그 아까 알려드린 자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넘겨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단행본일 때, 번역서일 때, 번역서일 경우에는 원저자, 번역된 제목, 옮기니가 들어가겠죠? 이런 순서대로 해준다는 거고요. 신문 기사일 경우에는 해주고, 신문, 그 다음에 날짜를 해준다는 거. 신문은 날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퇴고. 글 전체 수준을 보고 퇴고할 때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짜잘한 거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큰 거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큰 거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제목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설명하실 때 파일 제목 바뀐다고 그랬죠. 기껏 다 했는데 다른 과목의 제목이야 이게. 그러니까 점수를 주려고 해도 나중에 이제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제가 잘못 냈어요. 원래 쓴 게 여기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들어가 있는 걸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파일의 제목하고 내용하고 그리고 글의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게 같은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단,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단어. 점점 작은 거.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걸 못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큰 거부터 고쳐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우수 사례만 보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면은 시험 성적 되어 있고 이거 초기 화면이에요. 딱 여러분들 해당되는 과목이 아니어도 이걸 보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 빨리 익히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중간에 수정사항이 생긴 게 있어요. 요거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봐가지고 여기 업데이트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었어요. 이거 뭐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냐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도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이 과목에 이거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기관을 방문해서 쓰라고 했어요. 이거는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을 방문해서 쓴 거예요. 그게 서론에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도 화성시 지도 방법에 대한 평가, 결론, 참고문헌, 부록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부록까지 다른 게 뭐냐면 실제 가가지고서 활동한 사진까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효과적이겠죠. 가라가 아니 뭐죠? 네, 진짜 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 보면은 목차 이게 지금 아까 다운받은 페이지죠? 다운받은 페이지 제가 이제 두 쪽씩 들어놓은 거예요. 네, 한 페이지가 이게 두 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죠. 여기 보면 첫 페이지에는 과제 유형이 있고 목차를 여기다 써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칸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서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썼습니다. 모양을 보시라고 이렇게 했고 여기다 줄을 이렇게 적절하게 달았고 각지 위치했고 표 같은 거를 적절히 썼어요. 문장이 길어지거나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때는 표나 그래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시를 할 때 그냥 문장 안에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뭐 그래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좋은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프 같은 걸 써주면. 네. 여기다 줄을 이렇게 적절하게 달았고 각지 위치했고 표 같은 거를 적절히 썼어요. 문장이 길어지거나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때는 표나 그래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시를 할 때 그냥 문장 안에 하는지 아니면 그거를 뭐 그래프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좋은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프 같은 걸 써주면. 네, 그 결론하고 참고문헌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거는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강의 중에서 자치활동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청소년 활동, 동아리 활동 지도가 있는 거죠. 김영희 교수님 잘생기셨죠? 청소년 자치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적절하게 이제 요약해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동아리 활동 지도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봉사활동 지도라고 물어봤어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격 교육 연구소에 좋은 자료 많다고 그랬죠? 예, 이거 방송된 초기 화면에 보면은 원격 교육 연구소 갈 수 있는 링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베스트 학습 사례 그리고 논문 과제물 우수 사례도 여기도 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수 학습 지원에 보면은 러닝 팁스 베스트 학습 사례 2개를 참조를 하시면 좋겠어요. 러닝 팁스에 보시면 여기에 우수 사례, 최고 강의목, 기타 여러 참조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선배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최우수 상을 받았어요. 뭐 이런 자랑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도 여기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조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우수 과정을 뽑을 때 심사를 했겠죠. 네, 심사 의견이 있어요. 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네, 심사 의견을 보시면은 뭐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데 뭐는 조금 아쉽다. 이런 걸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각 요소와 충분히 연관하여 정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등등등 요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내가 쓸 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아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이거는 과정을 쓰신 분이 나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쓴 결과물을 보는 거 하고 이렇게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결론 부분에서는 요약해주고 제안해주고 만약에 이제 제안을 하라고 한 거라면은 요거는 골프를 이제 취미하고 연결해가지고 쓰는 글이었는데 보시면은 과제물은 이런 문제를 냈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걸 조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거 순서만 보면은 아 나는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런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 이렇게 했고 서론, 본론의 두 번, 세 번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 참고문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량에 따라서 각 파트들을 몇 %씩 배정을 할지 이걸 따져서 해주시고 자, 이거 뭐죠? 30%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장학생이 되죠? 정리 컨설턴트가 되죠. 정리 컨설턴트가 뭐예요? 정리하는 사람이죠? 뭘 정리해야 된단 말인가요? 가족을 정리하면 안 되겠죠? 네, 가족에다 온갖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업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어떻게든 간에 슬림하게 해야 돼요. 부디 빈 공간을 만들자. 그래야 그 자리에 공부가 깃든다. 30%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 3번에 한 번. 회식이라든지 드라마 보는 거라든지 카톡 하는 거라든지 다 이거 줄여야 됩니다. 30%를 감축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부를 붙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30% 줄여요. 이게 한 학기 동안 30% 줄였잖아요. 그러면은 줄여도 되네? 아마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걸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학기 지난 다음에 30%를 줄이세요. 그러면 졸업 확률이 30%, 70%, 100% 늘어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아는 분께 공수받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게 뭐죠? 밥이죠? 밥과 국과 그거예요. 이건 뭐죠? 책이죠? 책을 밥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테레비, 술, 이거는 마이크. 일단 마이크는 휴대용인데 꼭 안 돼요. 네. 이거는 다 비타민으로 그냥 양념처럼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공부를 주식으로 나머지는 양념 살짝 그렇게 하시면 꽃피는 봄에도 공부하고 눈이 오는 겨울에도 일단 공부를 좀 하시면 빛나는 졸업식에 가시게 됩니다. 2019년 2월 20일이죠. 2018학년 학위수 대상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제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무척 즐거운 글쓰기의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